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지난 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가구를 분양해서 800억 원의 실적을 올린 시행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이 개발 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갑자기 이게 전액 면제됐다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작년에 뒤늦게 11억 원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 씨였습니다. 지난 7월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4월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후 두 차례 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됐고 작년 10월에 이 네 번째 요청에 가서야 검찰이 그제서야 영장 청구에 동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 씨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휴대전화 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법과 공권력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건 문명국가의 기본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변수와 이슈를 담은 김경민 교수의 새 책 부동산 트렌드 2024 4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전쟁까지 지금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또다시 에너지 위기 닥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오늘은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3년 가까이 경제쇼 진행했는데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여기 처음으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판에 나오셨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때 그렇죠. 에너지 위기 한번 그때 겪었는데 예. 지금 중동에서 또 지금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두 전쟁 모두 에너지 수급에 지금 큰 영향을 주는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중동 그리고 러시아. 이 에너지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동이라든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원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유럽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천연 LNG가 유럽 시장을 제패하고 이런 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서서 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 정책을 예.
과거에는 단순히 돈 되는 논리로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면 예. 안보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을 하고 예.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뉴스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되게 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뭐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위기하고 지정학 갈등하고 사실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안 좋은 거니까 저희 요즘에 주식 시장도 다 안 좋고 오늘 그렇죠. 저도 힘들기도 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나 올해 같은 경우 배터리 주식이 그렇게 잘 됐던 것도 예. 미국이 IRA 법안이랑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인플레 감축 법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에너지 시장에서도 네. 제가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에너지 시장에서 이 움직임은 예. 한두 해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는 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볼 때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때 예. 처음에는 가스가 막 안 됐으니까 급하게 가스 주다 하자 이런 그렇지. 관점이었다면 아예 화석 연료 자체를 배제해 버리자. 우리의 에너지 공급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네. 궁극적으로 화석 에너지는 되게 지역적 편차가 그렇지.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공급하는 데가 뭐 러시아나 중동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들한테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극복한다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석유 뭐 많이 쓰고 하는데 어떻게 받고 하는데 예. 지난 몇 년간 혹은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준비를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정부들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안보 관점에서 보고 에너지를 우리 국가나 예. 우리나라 우방 국가들에서만 생산하는 거를 예. 박차를 가해서 예. 구조적으로 변화를 만들자라는 움직임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면서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중심한 에너지 독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아예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정말 최근에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영국 에너지부에서 올해 이제 8월 3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8월 5달 좀 전에. 예, 근데 그쯤에 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보조 자료를 냈어요. 뭐 그거 사실 유럽, 미국에서 늘상 있는 그렇죠. 말 아니에요? 늘상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계속 특히 예. 작년부터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 코멘트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야만적 행동은 예.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강화나 이런 거를 예. 안보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은 뭐 재생에너지 ESG 끝난 거고 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풍력이 안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 풍력 발전이 안 되다 네. 보니까 전력 영국이 이슈.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겪고 나서 그럼 우리 재생에너지 없애고 화석으로 다시 가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재생에너지만 무적점 발전을 늘려가지고 했던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예. 아예 외부로부터의 그런 것들을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에너지가 일종의 무기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사는 거는 안보적 논리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하는 걸로 가자.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이 예. 최근 한두 달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다들 그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싼 에너지를 찾아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닙니다. 이게 안보에 직결되더라. 자원을 에너지를 무기로 쓰더라. 그렇죠. 우리 그 가스 안 줄 테니까 유럽 니들 저희 그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계속 뭐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예. 뭐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계속 그 준비해 왔는데 네. 이거 더 해야겠네 그렇죠. 했다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고 이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대두로 나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어. 아까처럼 그런 이슈가 터지면 예. 다시 이건 위험하다라고 그렇지.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예. 이거가의 문제점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예.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문제는 에너지를 다시 또 화석연료로 가면 또 러시아라든가 중동한테 그렇죠. 휘둘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하고 예. 그 방안들을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뉴스들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이 예. 최근에 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중동에서의 리스크도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예. 완전히 화석연료에 100% 의존하면 예. 해야지. 근데 아니야. 그러면 대안이 있더라. 예, 대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생에너지와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예. 하고 그리고 기존에 기름 쓰던 것들을 전기를 많이 쓰자. 예. 그리고 그 전기를 예.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나 우리 우방 국가에서 전기의 비중을 높이자.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낸 대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들이 제가 보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적 대안이라는 말씀하시죠 먼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지정학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까 예. 투자자 관점에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네. 건데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바꾼다고 하면은 네.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한 번 이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안보 논리로 간다. 그러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느린 통신망을 썼는데 예. 바꾸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정하고 바꾸기로 했어. 우리 IT 김대중 정권 때 아예 통신망 싹 바꿨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때 힘들 때도 큰 돈을 들였잖아요. 예. 그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때 IT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망이라든가 에너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라고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인지를 할 정도로 올해 들어서 되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나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도 기회가 생기고 실제로 네. 제가 알기로 관련돼 있는 한국 기업들도 네.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라든가 기회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확산을 하려면 발전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기반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기초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인프라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투자가 별로 안 됐어요. 그게 전력망이나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망인 그게 거죠. 지금 가장 문제인 것 예, 같은데.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신뢰성 거다. 있게 될 거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패널 이런 거 말고 예. 전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쨌든 그 에너지가 저쪽에서 자꾸 이걸 갖고 우리가 없는 걸 갖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무기로 쓰니 옛날에는 싼 것만 찾았었는데 안 되겠더라.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다 보니까는 신재생 에너지더라.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 문제 좀 있습니다. 예. 필요할 때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거 안 맞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화석 에너지로 석유나 가스로 돌아가자니 이거는 좀 위험하고. 그럼 그쪽에서 찾을래 방법이라는 게 뭐 원자력이나 좀 남아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재생 에너지를 하게 됐을 때 예. 문제점이라는 게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들쑥날쑥하고 예. 날씨나 기후의 변화도 크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보강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내에서 예. 혹은 우리 우방 내에서 예. 에너지를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러스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전력망 이슈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들쑥날쑥할 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거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ESS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한때 막 했지만 저장 장치. 지금 그렇죠. 배터리지 뭐. 네, 배터리 저장 장치를 이제는 송배전망, 발전소 중간중간에 다 깔고 걔네들이 실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완전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산업이 커질 거라 이거죠. 비약적으로. 실제로 안보 문제 때문에. 예, 그 실제로 이미 올해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 주가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글로벌로도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주가들이 다 안 좋아요. 아니 그쪽으로 다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데 왜 거기 안 좋을까? 그게 이제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를 지금 늘리는 것보다는 거기를 이제 더 이상 늘리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말한 간헐성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늘리려고 하면은 얘네들을 늘리기 위한 부속 부분들이 병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망. 뭐 전력망이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창 핫했었잖아요. 유럽이나 이럴 때.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친환경 이 논리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에너지 안보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그러려고 하면 환경 이슈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은 산업 그 원자력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보 논리를 하면은 원자력이 필요하고 원자력이 오히려 그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막아주는 버퍼 역할을 해준다. 이래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은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리드망 투자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게 병목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유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때 그냥 중국산 거 갖다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안보 논리로 가게 되면 아 쟤네들한테 갖다 쓰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생산 공급망도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나라하고 친한 영역들에서 생산을 하고 원자재 같은 거 우리가 ESS라든가 전기차로 갔을 때는 각종 금속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전부 우리가 가져가고 옛날에 원전을 하게 됐을 때는 원전 핵 연료라든가 핵 시설의 상당수가 러시아 로사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러시아의 원자력 기업인데 기업. 걔네들이 핵 연료를 했고 실제로 미국도 러시아 핵 연료를 거기서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부 미국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미국에서 우주정거장으로 보낼 때 러시아 그 로켓을 많이 썼다가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서 다 스페이스X로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너지 정책에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에 미국 정부나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때려박겠다라는 모습들이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을 갖다 이제 투자하겠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쨌든 그게 다 단기간에 구축이 안 되니 전기는 써야 되고 에너지는 써야 되니까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는 그 대안으로 다 임시로 버퍼로 원자력을 그래서 지금 요즘 유럽에서도 원전 다시 짓는 나라도 맞습니다. 나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은 그러면은 그러나 그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그럼 안전하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 연료 또 원전 설비 이런 것도 다 러시아, 미국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잖아요. 그게 아무 나라에서나 다 공급받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원전이 일반 화석 연료하고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원자로에다 그 핵 연료를 집어넣게 되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 핵연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전소 들릴 때는 석유하고 석탄은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연료 같은 경우는 1, 2년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자력은 한 번 했을 때 많이 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의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기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갔었거든요. 지난 10년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밸류 체인을 전부 미국과 유럽에다 구축하려는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연료 같은 거에 농축 시설이라든가 차세대 핵 연료 관련되는 것들도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예.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러시아가 가지고 영향력이 컸던 게 특히 예. 동유럽 쪽이거든요. 예. 동유럽의 전력의 상당수는 원전이고 그 원전의 거의 90% 이상 뭐 대부분은 러시아산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런 동유럽 국가들이 다 EU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는데 핵 연료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걸었어요. 그거를 걸게 되면 헝가리라든가 루마니아,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들이 다 전기가 다 중단돼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작당하고 그것들을 다 미국산이나 유럽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체코예요. 예.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를 100% 다 러시아산에 의존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발전소도 다 러시아산입니다. 예. 근데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그걸 전부 다 미국산하고 프랑스산으로 100% 교체를 했고요. 차세대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아예 차세대 원전을 짓겠다 한 다음에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동유럽 국가들한테 예. 니네들 아직 그래도 석탄 발전 많잖아. 미국산 차세대 원전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줄게. 예. 라고 하는 게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이제 존 캐리라고 사실은 기억도 잘 안 그렇죠. 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루마니아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 피닉스 프로젝트를 지금 보니까 총괄을 하시는 게 이 존 캐리 분인 것 같은데 9월 예. 7일 날 가셨거든요. 예. 9월 7일 날 가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데들이 지원을 받을 거라 했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전이 없었는데 예. 신규 원전 짓는데 이제 한국이 한손도 들어갔다 안 됐는데 예. 거기에 웨스팅 포인트가 들어가서 하게 되고 웨스팅 하우스? 네, 웨스팅하우스에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차세대 원전인 SMR 같은 경우를 최초로 전 세계에서 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루마니아에 짓는 거를 하게 하고 거기에 미국 업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빼는 거죠. 이게 딱 이게 안보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천연가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 천연가스를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다 예. 배제시키고 미국 LNG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작업들을 원자력 관점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자력에 관심, 한국에서도 원자력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지금 원전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상당수가 미국의 이런 큰 틀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그런 변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것들을 유럽에서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은 아까 체코가 상대적으로 원전 중에서 미국 쪽에 가까운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9월 26일 올해 9월 26일 날 유럽 집행위원장이 예. 체코에 대해서 체코 원전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유럽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이 청정 에너지에 들어갈지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도 좀 논란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 간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위원장이 특히 이제 많은 국가 중에 특히 체코 원전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게 이제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지금 뭐 이래저래 갈등들이 있고 다툼들이 있지만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렇게 미국과 유럽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들은 확연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전 쪽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한국에선 잘 모르지만 10월 10일 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마크롱하고 거기 총리분하고 두 분이 슐츠하고 만나서 했는데 사실은 이 유럽 내에서의 원전을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독일은 좀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늘 그래왔죠. 늘 그래. 왜냐하면 원래 원전 셧다운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유럽 내에서 원전을 강화한다면 그거 다 프랑스 애들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예. 원전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안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도 예. 사실은 작년에 풍력 사태를 겪으면서 예. 간헐성 이슈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러시아로 가거나 중동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일도 늦었지만 프랑스하고 같이 하면서 원전을 받아들여야겠다. 예. 이런 것들이 양국 정상회담 간에 합의가 되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 지금 유튜브 챗 그 이선호님이 이걸 물어보셨는데 원전이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안보 문제 때문에 그 일종의 그 버퍼 성격으로 도입한다고 하지만은 원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은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잘 봐서 맞습니다. 한 방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예. 나라가 절단날 수 있다라는 걸 잘 봤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꼭 대안이 원전만 있겠느냐. 맞습니다. 이선호님이 수소 발전 사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원전 얘기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원전이 이번에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거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한 게 그러면 원전은 이제 탄소 배출 안 나오니까 태양광 풍력도 다 필요 없고 예. 원전으로 가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런 합의하는 전후로 해서 예. 태양광 발전을 1년 전에 마크롱이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두 배 이상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고 예. 태양광이나 풍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렇죠. 예. 이런 원전을 강화하는 기존에서도 태양광 풍력을 엄청 늘려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화석연료를 바꾼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로 바꾸는 일이 엄청 어렵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의 해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환경 논리로만 따지니까 예. 태양광 풍력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음. 근데 태양광 풍력이 아니고 에너지 안보 논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복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원전뿐만이 아니라요. 수소도 당연히 지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및 이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저장하는 거 생산한 전기를 그쵸. 수소를 저장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린 수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린 수소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깨끗한 수소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깨끗한 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필요한 데는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들이잖아요. 예. 거기까지 전선망을 하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깨끗한 전기로 그린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린 수소는 이동하는 게 지금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서 수소로 만든다. 예. 이거죠. 그래서 그 수소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운동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수소를 이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이거죠. 예, 다시. 그렇죠. 예, 예. 혹은 자동차 연료로 쓴다든가.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소라고 하는 거는 청정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소도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전력망이에요. 전력망. 예, 특히 사실 저는 제가 원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전력망이 지금 더 핫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투자 시장의 입장에서는 투자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ING라는 그 생명보험사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7월쯤엔가 이제 유럽에 있는 발전소라든가 유틸리티 사업자들이 예. 올해 투자를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거를 집계를 했어요. 예. 근데 거의 10% 중후반대 이상으로 굉장히 올해 투자가 늘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투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예. 전력망 투자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왜 전력망이 중요하냐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제법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의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는 비중이 없거든요. 신재생 예.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8.63%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예. 미국과 유럽은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유럽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가 작년 기준으로 이미 전력 생산의 20.7%예요. 수력 원자력 예. 빼고요. 예. 수력 원자력 합치면 54%나 되고요.
프랑스 기준으로는 프랑스는 14.7%밖에 안 되는데 예. 원전이 63.3%로 높아가지고 이게 낮은 거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39.95%, 영국은 39.69%예요. 그러니까 거의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전기 생산의 40%, 4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쓰는 것까지 다 예, 그렇죠. 말단까지 갔을 그렇죠. 때. 예, 생산과 소비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유럽만 그렇지 뭐 미국은 그렇겠어 싶은데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가 작년 기준으로 이미 16.56%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아까? 우리는 8%라고 8.6%인데요. 예. 그중에 바이오 연료가 3%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하고 풍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그렇군요. 예. 심지어 인도나 중국보다도 낮아요. 한국은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력 수력 빼고 신재생 에너지만 14.75%예요. 작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전기 생산의 10% 중반에서 많은 데는 40%까지를 재생에너지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슈가 벌어지냐. 재생에너지 지난번에 풍력발전처럼 왔다 갔다 하죠. 예. 지금 텍사스가 최근에 큰일이 벌어졌었어요. 올 여름에 전기를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태양광 발전이 그 간헐성 이슈가 되면서 예. 대규모 블랙아웃 정전 사태 직전까지 갔었고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태양광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에너지 전체의 부하로 작용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커진 거죠. 예. 그리고 이미 그런 전력 생산에서 10% 중반에서 3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벌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아까 말한 원자력을 할 수도 있지만 원자력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할 건 뭐냐?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옛날에는 큰 데서 하나 생산한 다음에 쭉 보내서 이렇게 갔는데 예.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원전은 예를 들어서 1000메가와트급 되거든요.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몇백 메가와트급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소가 원전보다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그리고 예. 얘도 들쑥날쑥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생산하는 애들이 엄청 늘어나고요. 예. 얘네들의 변동성이 크니까 옛날처럼 예측 가능하게 생산하는 데 쭉 뿌려서 가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예. 최근에는 그리고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기차를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한국도 요즘 많이 늘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유럽이나 예. 미국에 비해 그렇지. 훨씬 예, 크죠. 예.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 가지고에 쓰던 이 전선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전기차 충전하느라고. 예,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요. 그 우려는 오래전부터 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단 같은 예. 데서도 예전보다 공단이 옛날에서 난방을 한다면 석유 떼우고 가스 떼우고 했는데 예. 요즘은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예.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그거 전부 다 전기로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전선망도 과거보다 훨씬 두꺼워야 되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남는 전기를 팔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 생산자 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일방향으로 갔는데 예. 이 사람이 생산했다, 소비했다, 생산한 걸 보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 전력망 전체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전력망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전력망에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 너무 일들 그러니까 많이 공급이 돼도 예, 전기가 많이 돼도 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전기차 확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공장의 디지털화가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예. 점점 이슈가 커지는 거고 이게 예. 그동안은 그냥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짓고 그리드망 투자를 안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금액은 2배가 늘었는데 예. 그리드망 투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소를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으면 이걸 전력망에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대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결을 시키면은 얘가 이슈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인데 이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에 나온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130페이지짜리.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그 연결을 하려고 대기를 해서 생산은 완성은 됐는데 전력망에 감당을 안 되는 전력 규모가 3,000기가와트라고 해요. 근데 그래, 이게 전력망을 설치를 못해서 예, 전력망이 준비가 안 돼서 연결을 못하는 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이 태양광 발전소는 잔뜩 지어놨는데 예. 그거 전력망이 거기 용량을 맞추지 못하다 예, 보니까 연결을 할 준비는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연결을 한 상태에서 과잉 생산을 벌이는 건데 그 말씀이 아니라 아예 그 그리드망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용량이 예. 3,000기가 같은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 작년에 전 세계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생산 용량의 5배예요. 예. 근데 이 양은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전력망을 그러면 구축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집 이루다 고압 송전으로 지나가면 그야말로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통신망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5G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투자 안 해도 대충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3G나 4G 가지고 대충 통신사들이 통신 안 하고 버티잖아요. 예.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력망을 개별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충 그렇지. 그동안 큰 문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았는데 도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도로의 이용자가 갑자기 2배, 3배가 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 번에 까냐. 그리고 전력망을 까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라고 했는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게 임계가 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그냥 화석연료 갖다 쓰지 했는데 이거 에너지 안보야. 무조건 신재생 가야 돼. 이런 논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최대 병목이 재생에너지 전력망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도 그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더라.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0월 IEA가 그 1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매년 2배 이상인 6천억 달러가 연간 투입을 해야만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고 망에만 그리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짓는 것보다 전력망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뭐 멀리 미국이나 유럽 거기가 알아서들 좀 걱정하라고 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최근에 가장 현안이 평택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뭐 삼성이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지금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그냥 공장만 덜렁 지어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엄청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무슨 아까 말씀하신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다느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뭐 석탄 발전소 하나 짓는다느니 그래야만이 전기를 그 발전소 하나 자체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 하나 겨우 쓸 만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이 생산하는 거는 잔뜩인데 물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필요한 전기를 그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은 있지만은 한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잔뜩 발전해 놓고 그 전력망이 연결이 안 돼서 평택까지 연결이 안 돼서 다 버리는 경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전력망을 지금 사실 구축하는 거는 단기간에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집 위로다가 고압 송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렇죠.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국가가 사실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왜 꼭 평택에 줘야 되느냐. 저쪽 요즘 국제적으로 아리백 규제도 심한데 문제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호남 가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인력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공장을 짓는 게 뭐 단순하게 전기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뭐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삼성전자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근데 뭐 저니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탈출하고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헝가리에도 지금 공장 많이 짓고 폴란드에도 짓고 그리고 베트남어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나라들이 최대 고민하는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리드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기의 50%를 러시아 원전에 의존하거든요. 예. 그 한 군데에서요. 그런데 작년에 좀 이슈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많이 손해들을 보셨어요. 예.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원전이 없다 신규 원전 짓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장의 증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신규 공장을 짓거나 하려고 할 때는 예. 앞으로 수출하는 거는 탄소 배출 재료 아리백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가정용은 모르겠지만 공장 수출용 제품들을 그렇지. 유치하려면 예. 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깨끗한 전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깨끗한 전기를 어디서 생산해서 우리 공장까지 그걸 가져오고 그리고 이 전기가 그냥 전기가 아니라 깨끗한 전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면은 수출 못한다, 이거죠.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에는 팔지 못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지금 2030년부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리백 기준이 안 맞은 제품은 생산 안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제 말이거든요. 이게 그 국가라는 게 전체적인 이 산업 전략이나 이런 걸 큰 그림으로 봐서 조정할 거 조정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이나 이런 고급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니까는 그 공장을 평택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이유가 일견 제가 이해는 되지만은 남쪽에 가면 호남 쪽에 경상북도에 많은 태양광 발전소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아리백 문제도 맞출 수 있어서 수출도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로 가면은 인력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져야 된다. 그래서 평택에다가 대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어야 된다. 자꾸 안 내려가니까 호남에는 공장 지으면 안 된다. 인력 없어서. 그러니까는 자꾸 점점 더 수도권이 모든 인재풀이나 인프라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만 모이는 거잖아요. 예. 이걸 누군가는 깨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력망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딱히 해법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력망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늘려야 돼요. 사실은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전기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이 전력망 이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도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 경남이라든가 전국에 공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그 공단들이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수출을 했을 때 얼마 전에 유럽도 탄소세 이슈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보고만 하고 아직은 벌금을 안 부과하지만 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유럽 미국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럽 미국은 예. 에너지 안보 이슈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막고자 하는 동기도 있으니까 예. 이 장벽들이 점점 커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원하는 데다 뚝딱뚝딱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아까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왜 전남에다 짓겠어요? 수도권에다 안 짓고 이게 땅이나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이것들을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전력망에 대한 거는 전력망 중간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달아야 되고요. 전력망 중간중간에 센서도 달고 심지어 인공위성으로 전력망 전체 상황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것들을 전력망하고 그래서 온도나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전력이나 전압들도 바꿔주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이나 AI,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사용자는 과연 언제 전기가 필요한지 생산자는 언제지 날씨에 따라서 얘들은 적절히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전력망 전체 발전소 사용자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제 선진국보다는 덜 노후화됐었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미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들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병수 애널리스트시니까 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풍력 발전기나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한물 갔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원자력 쪽 아니면은 전력망 뭐 전선 만드는 업체들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앞으로는 그쪽이 그 훨씬 더 유망하다. 그렇죠. 투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선이나 발전기 하드웨어 사실 그런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되게 요즘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근데 하드웨어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가 막 되게 활성화되고 예.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에다가 D램만 납품하고 있거나 HBM 납품하고 하지만 예.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도 클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전력망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관리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한국 기업에서도 단초를 본 게 이제 네옴시티 얘기를 갑자기 드리고 싶거든요. 사우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갑자기 전력망 얘기하고 이러다 왜 네옴시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가셔가지고 네. 하고 관련 기업들 뭐 이래저래 잘 됐다 이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1,000억 정도 수주를 했대요. 뭘 했니? 라고 예. 했더니 스마트 그리드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구축하는 데에 간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네.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기를 전기 공급망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옴시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예. 그동안 석유 수출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관광객 모으는 것 플러스 그린 수소를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아 거기서 수소 만들어서. 예. 그리고 도시 전체는 예. 그린으로 청정 에너지로만 운영을 예. 해서 예. 자기네들이 관광객도 끌고 산업적 모델도 만들고 싶고 그게 이제 네옴시티인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 네옴시티 전체는 예. 생정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사용을 했을 때 거기 공단이나 빌딩 같은 데도 전기를 최적화시키고 그린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뭔가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맨 땅에서 새로 지으니까 예. 그리고 또 빈살만 아저씨는 돈이 많잖아요. 새로 시작하는데 세계 최초로 가장 뽀대나게 하자 이러면서 이런 전력망이나 그리드에 대한 I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에서 이제 미국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국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득도 되니까 예.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 회사들이 가면서 했는데 예. 갑자기 네이버 같은 데가 툭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이버가 그런 전력망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클라우드를 해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데 아까 그 전력망이라는 게 이제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전기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예측하고 뭐 전압을 얼마를 주고 사용자 얘는 아무래도 지금은 전기 주지만 안 줄 것 같고 얘 갑자기 언제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예측제하고 날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예.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 신재생 에너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데이터 집계하고 분석하고 하는 영역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변압 전선이라든가 변압기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역이 중요해진 거고 앞으로 차세대 이런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빌딩 구축할 때도 이 빌딩의 전기가 언제 쓰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가 지금 생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받고 아무 때나 안 나오니까 우리 빌딩 내에서도 저장을 잠깐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한 기업 단위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클라우드 구축,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그리고 예. 화석연료를 안 쓴다고 할 때 예. 그럼 뭐 풍력발전소 많이 짓고 태양광 발전 많이 지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사용 전반을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엄두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하고 그냥 민간 업자들이 풍력 태양광 지을 때면 보조금만 줬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이건 에너지 안보야. 폴란드가 그동안 무기 안 샀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에너지 안보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도 안 쓰고 미국에 비싼 LNG를 갖다 쓰잖아요. 무기도 한국한테 왕창 사잖아요. 예. 이런 관점으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그리드가 해? 그럼 여기다 이제 돈 박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력망을 갖다 그렇게 스마트하게 그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전력망 공급망 그런 것도 예. 물론 전선을 직접 깔고 그런 거는 뭐 공공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기업이 따로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진짜 돈 되는 사업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가 하듯이 그런 뭐 꼭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거 다 한다는 건 네이버는 아니고 그 일부의 데이터 분석만 하는데 오히려 그런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그야말로 그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사실은 턴키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예. 전기의 그 송배전망을 하드웨어도 다 공급하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분석도 다 하고 예. 이거를
토탈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로 놓고 보면은 히타치라든가 예. 미쓰비시 전기라든가 예. GE 같은 애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전선 같은 것들을 구입도 하지만 예. 어디 프로젝트에 필요한 송 배전 전체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턴키로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같은 데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삼성전자가 D램 부품을 납품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처럼 전체 전력망을 관리해 주거나 컨트롤 턴키 솔루션 하는 기업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라는 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클라우드는 예. 그게 데이터 센터 이걸 예,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전력에서 말하는 그 클라우드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거군요.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우디는 예. 이제 그 부분 일부를 네이버한테 위탁을 한 건데 네. 아까 말한 히타치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이 솔루션 하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투자의 관점에서 에너지 약간 어려웠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 요것만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된다. 어. 예. 전기차 확산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저 말고 예. 다음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유, 오늘-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오늘 그만두는 거 아니냐. 저도 최경영 기자 아침에 그만두는데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